일본이 우리에게 이를 저지르고 나서 러시아와 한국이 협력하는 모습에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생각해낸 러시아로의 구애 방법이 재미있습니다. 재팬 비즈니스 프레스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한국, 러시아의 빠르게 접근이라는 기사를 통해서 한국과 러시아의 급속도의 협력관계에 시샘을 넘어 안절부절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 한국과 러시아의 교역량은 97억 달러로 중국 다음 규모였습니다. 러시아가 원유와 LNG 등을 팔고 한국이 자동차 부품, 기계를 판매하는 구조는 러일 무역 구조와 매우 유사합니다. 기사는 왜 한국 기업은 러시아 극동 진출에 적극적인 것일까 하는 의문을 표시하고 러시아 비즈니스 협의회 박종호 회장은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올해 6월 한국과 러시아는 서비스 투자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것이 체결된다면 한국 기업의 러시아 투자를 가속시킬 수 있다. 당면한 최우선 사항은 한국 기업이 입주하는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것으로 이것이 완성되면 농업, 해산물 가공, 목재 가공, 조선업의 한국 기업 20-30개가 단번에 기업 활동을 본격화한다. 또한 첨예한 한일 관계는 한러 관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수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대체 수입처로 러시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박종호 회장은 계속해서 역사 문제로 인한 일본과의 대립은 점점 심해지고 장기화될 것이다. 한국은 러시아와의 무역 확대,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 수출 제한 대상에 들어간 1000개 품목 중 반도체 재료, 전자부품, 공작기계, 그리고 IT 분야에서 한국과 러시아는 전략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러시아는 기초과학이 강하고 석유화학 산업 역시 발전했으며 IT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가 풍부하다. 한국과 러시아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경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한다. 러시아도 적극적입니다. 7월 일본의 반도체 핵심 3개 품목 규제 직후 러시아는 불화수소를 제공할 의향을 바로 전했고 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내 기업의 대표들과 가능성에 대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유명 화학자인 모스크바 대학의 유리 지르토프 교수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일본은 원료인 형석을 중국에서 수입해서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반면 러시아는 자국 원료이기 때문에 유리하다. 러시아에서의 불화수소 조달이 실현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일본의 대안을 러시아에서 찾는 흐름은 다른 품목에서도 확대될 것이다. 한편 일본의 러시아 무역위원회의 사이토 다이스케 소장은 한국은 항상 일본보다 한 발 앞서가는 자세가 있다. 일본 기업이 극동 진출을 주저하고 있던 때에도 러시아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고 적극적으로 전개해왔다. 한국 기업은 성공 여부가 불확실해도 일단 가능성이 있으면 우선 진출해보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있다. 그 점이 신중한 일본 기업과의 큰 차이점이다라며 한일 기업인의 마인드 차이를 평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한 물류 수송에 적극적입니다. 일본에서도 소련 시절에는 시베리아 철도가 주요 수단이었지만 소련 붕괴와 함께 화물량은 10분의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최근에야 일본에서도 시베리아 철도의 편리성을 다시 알고 국토교통성이 파일럿 프로젝트로 일본 모스크바 시험 운송이 실시되었지만 한국은 이미 시베리아 철도를 상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한국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으로의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에 블라디보스토크 일대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10만 명, 다음 해인 2018년에는 22만 7천 명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에 비해 2018년에 일본인은 한국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만 995명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해도 인구 비율로 보면 한국인은 일본인보다 26배나 많이 방문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직행하는 노선은 주 50편 이상, 지방도시와 블라디보스톡을 잇는 정기 여객선도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 중심부의 한 카페는 한국어 메뉴판이 10권 있지만 일본어와 중국어는 1개씩밖에 없습니다. 반일 감정 때문에 일본 여행을 취소한 사람들 중 일부가 가까운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것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일본인은 러시아에 가려면 비자가 필요하지만 극동지방에 한해서는 온라인 신청을 하기 때문에 한국인에 비해 그다지 불리하지 않다고는 말합니다. 참고로 한국인은 러시아 여행 시 무비자입니다. 역시 문제는 러시아라는 나라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라고 기사는 전합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푸틴 대통령을 블라드미르라고 친근하게 부르며 우호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왕래를 보면 총리는 그렇게 연출해도 실제 상태와는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호감도 높은 일본 제품의 신뢰성도 높지만 이 정도에서 만족하는 동안 한국이 가지고 가버릴지도 모른다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대자동차, 삼성, LG가 러시아에서 일본보다 훨씬 자국 브랜드 수준으로 대우받고 있는 걸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일본의 러시아에 대한 재미있는 외교 구애 전략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아주 재밌으니 끝까지 보세요. 같은 시사 전문지 재팬 비즈니스 프레스의 연재 기사입니다.
제목은 일러 관계의 열쇠 인도가 지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크게 강화되고 일본은 한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도 역사적으로 껄끄러울 뿐더러 현재까지 영토 분쟁도 있습니다. 내심 일본은 영토 자원, 군사 등 그야말로 강국인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이끌어내고 싶은 마음은 역력하지만 직접적인 구애에도 러시아가 아무 반응을 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블라드미르, 당신과 같은 미래를 보고 있다. 러시아의 청소년과 일본의 미래를 짊어질 사람들을 위해. 이것은 9월 동반경제 포럼에서 아베 총리의 연설의 일부입니다. 이에 대해서 인터넷상에서는 뭐뭐 하는 소리 하고 있네 라는 의견을 보이는 등 일본의 외교에 대한 비난이 강한 상태입니다. 영토 문제를 포함해서 일본 러시아 관계는 별 진전이 없기 때문인데요. 가장 큰 원인은 미국 러시아 관계 악화 때문입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일본 러시아 관계는 미국 러시아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자국영토 편입,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 이후 오히려 반작용으로 미국 의회 민주당과 러시아 강경파가 강화되어 미국 러시아 관계는 오바마 시대보다 악화되었는데, 러시아는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강화해 러일 관계가 정체했다는 평가입니다. 아니 이게 러시아 탓일까요? 모든 남 탓을 하는 습성이. 그런데 최근 그 타겟책이 러시아의 아크틱2 LNG 프로젝트에 있다고 합니다. 아크틱 LNG2 프로젝트는 러시아 북부의 육상 가스전에서 생산한 가스를 북극해 항로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에 공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러시아 노바텍이 지분 60%, 프랑스 토탈사, 중국, 그리고 일본 미츠히물산, 일본의 석유금속자원기구의 공동출자회사인 제이아크가 각 10%씩입니다. 최근에 일본은 참여를 한 반면 한국의 가스공사는 투자를 하지 않아서 국내에서도 기회를 놓쳤다. 경제성을 검토한 타당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이 좀 많았던 사업인데, 여담으로 삼성중공업이 여기서 쓸 LNG선을 수주한 게 거의 확실한 상태로 여기서도 삼성이 숨겨진 승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러시아 주도의 이 사업을 지렛대로 아베 총리와 일본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크게 기대를 걸고 있다는데, 내용은 러시아산 LNG를 인도에 수출하는데 일본이 자금 기술 제공을 함으로써 미국 눈치를 보느라 일본이 직접적으로 러시아에 구애가 잘 안 되는데, 마침 인도도 미국과 동맹이니까 미일 인도 동맹으로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모양이라고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는 러시아와 구소련 시대부터 우호 관계가 있고 최근 브릭스와 G20의 틀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현되면 일필휘주의 응원한 연결이 실현되는 것이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과 러시아가 개발을 진행해 사상 최초로 두 개의 해역이 하나가 되는 물류의 큰 길이 탄생한다고 흥분된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문은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제재에 이 LNG 사업까지 불똥이 튀지 않을까, 트럼프 정권의 미국 퍼스트 전략으로 인도와 무역, 비자 문제로 논란이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사례로 정리한 일본의 러시아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 이야기는 원수지간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일본의 짝사랑이 마음대로 안 되어서 속상한 상태였는데, 일본이 미워하는 라이벌 한국하고 러시아가 더 가까워지니 불같은 질투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가운데 기껏 생각해낸 것이 러시아에게 직접 사랑한다 말하지는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인도를 이용해서 가까워지려는 작전을 짰지만 둘 사이를 반대하는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전형적인 슬픈 연애 소설의 서브 주인공 같은 일본의 이야기였습니다. 현재 일본이 고민하는 외교 현실을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본의 러시아에 대한 현실이 어떤 느낌인지 해당 기사에서 어떤 일본인분이 댓글로 잘 남겼네요. 그리고 열쇠는 인도가 지고 있다. 웃음만 나오네요. 미국의 애완견이 인도의 애완견이기도 했군. 애완견 또 어느 나라 애완견이 될지 기대된다. 중국입니까? 그리고 첫 번째 기사에서 한국이 러시아와 협력 관계를 이어가 일본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한국에게 밀릴까봐 걱정하는 대목이 있었는데, 이미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에서 국민 브랜드 수준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내용을 시사멘터리가 이전 영상에서 다뤘었는데 그 영상을 보내주고 싶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위를 클릭해주세요. 코로나 사태로 세계 각국의 소비시장은 얼어붙었지만 집콕 문화가 활발해지면서 TV와 백색 가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TV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세계 시장에 출하된 TV는 작년에 비해 16.4% 줄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출하량은 오히려 2.6% 늘어났습니다. 유럽과 일본의 유통업체들 사이에서는 한국 OLED TV가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며 재고를 확보하기 위한 물량 쟁탈전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한국 TV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한 유럽의 매체는 우리나라 LG의 압도적인 화질과 반응 속도에 놀라면서 지금까지 본 제품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남기기도 했어요. 한국 TV는 중국과 일본이 따라올 수 없는 최소 2년 이상의 기술 격차가 있다. 삼성전자의 김현석 사장은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삼성과 LG는 전 세계 TV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엔 8K TV 기술이 이미 있는데 다른 국가에선 이 8K 칩을 만들려면 최소 2년이 더 걸려서 중국과 일본은 아직 우리나라의 기술을 따라올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성능 좋고 튼튼한 한국산 가전제품에 열광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수출 규제를 걸었다가 도리어 타격을 입었던 일본에서까지 한국산 TV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본은 수출 규제를 하면 한국 TV가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대체 공정을 개발하면서 안정적인 공급에 성공했거든요. 애꿎은 일본의 소재 회사들만 피해를 입은 거죠. 사실 일본은 외국산 가전제품의 무덤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국 제품만 사용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유독 한국산 제품만 일본에서 브랜드 점유율 3위에 안에 드는 건 물론이고 점점 더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 궁금하지 않나요? 한국의 가전제품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일본은 외국산 가전제품의 무덤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일본은 자국 제품만 쓰기로 유명한 국가입니다. 특히 TV 부분에서는 일본이 LCD TV 종주국으로서의 자존심도 강하고 전통적인 프리미엄 TV 브랜드를 많이 갖고 있어서 사실상 외국산 가전의 진입이 어려운 시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LG전자는 2019년부터 일본 열도를 공략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LG전자의 올레드 TV가 일본에서의 역대 최고 판매율을 달성했죠. 앞선 기술과 전략적인 홍보를 통해 일본 TV 시장 점유율 탑3로 올라선 겁니다. LG의 올레드 TV가 일본 시장에 들어서면서 일본 기업의 점유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 TV가 일본에서 잘 나가는 이유는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인데요. 일본은 전 세계에서 OLED TV 비중이 가장 높은 시장인 만큼 엄청난 화질을 자랑하는 8K OLED TV가 많은 관심을 받은 겁니다. 특히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에서는 화질이 보다 선명하고 뚜렷한 TV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산 TV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진 거죠. LG는 8K 대형 TV 말고도 일본이나 유럽이 소형 가전을 좋아하는 나라인 만큼 48인치 LG OLED TV를 출시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화질도 선명하면 좋겠다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잘 파악한 거죠. 심지어 48인치 TV는 게이밍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초대형, 대형 TV뿐만 아니라 중형급 TV 시장은 물론 게이밍 모니터로서도 경쟁력을 갖춘 겁니다. 게다가 일본의 LCD 종가인 샤프는 경쟁사인 LG에게 OLED 패널을 사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일본의 기술은 한국을 따라오지 못하는 정도라는 거죠. 글로벌 프리미엄 LCD TV 시장도 한국의 삼성과 LG, 소니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LG는 나노셀 TV를 통해 프리미엄 전략을 강화했고 8K 해상도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LG는 현재 전 세계 TV 제조사 중 유일하게 OLED TV와 LCD TV 둘 다 8K 해상도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LG의 TV가 너무 세계적으로 강세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은 OLED 미들급 왕자라도 갖기 위해서 LG에 소심한 선전포고를 합니다. LG를 따라 48인치 OLED TV를 만들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하지만 일본 방송에서조차 LG전자의 TV를 영접하고는 한국의 미친 기술력에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보기만 해도 눈이 맑아지는 것 같은 초고화질 화면과 가벼운 무게, 그리고 4mm밖에 안 되는 얇은 두께를 보면서 모두 입을 다물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해당 방송에서는 일본이 한국 TV 기술을 따라갈 수 없다며 한국이 최고라고 인정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뛰어난 기술을 갖춘 LG는 기술 혁신에만 그치지 않고 꾸준히 사회적 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 이미지도 제고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뉴욕 전광판에 코로나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땡큐 릴레이를 선보였습니다. 직원들이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 감사 메시지를 띄운 겁니다. 또 뉴욕의 저소득층에게는 태블릿 PC 10,000대를 전달했습니다. 인터넷이 없어서 코로나 관련 정보나 소식을 듣지 못하면 위험에 더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LG의 사회공헌 활동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LG는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공헌 활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친환경, 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나눔 활동을 제공하면서 사회와 환경의 가치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상을 구하지 않는 봉사는 남을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행복하게 한다. LG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한국의 위상은 더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멋진 기업으로 또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자리 잡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기업 문화를 자랑하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뿌리내린 겁니다. 기술력과 사회공헌 모두 갖춘 LG. 여러분도 그런 LG가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게 자랑스럽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OLED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